서울의 밤은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도시는 마치 거대한 수족관처럼 물기에 젖어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낡은 와이퍼가 앞 유리를 닦아내며 내는 규칙적인 마찰음만이 차도윤의 귓가를 맴도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는 이 단조로운 리듬에서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 태성그룹의 젊은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은 이 낡은 택시에 운전석에 앉는 순간만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사라져버린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잠들지 못했던 그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좁고 냄새나는 택시 안이었다. 도윤은 룸미러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피로에 젖어 있으면서도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그 눈동자는 지금 그가 평범한 택시기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어를 조작하며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어 번져가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도심의 유흥가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쫓는 인파로 북적거렸지만 도윤의 시선은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짙은 그림자 속을 훑고 있었다. 그때 빗줄기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배달용 우의를 입고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얼핏 보면 처량해 보일 수도 있었으나 도윤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비쳤다. 진흙투성이가 된 작업화와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주위의 공기마저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렬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도윤은 택시를 천천히 갓길로 붙여 그녀의 앞에 세웠고 창문을 아주 조금 내려 비에 젖은 목소리로 행선지를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칼날 같은 예리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택시 뒷좌석에 올라탄 여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늘그룹의 회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단지 고단한 하루를 마친 배달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젖은 우의를 벗어 옆에 두고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액정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은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암호로 잠긴 기업 내부 문건을 해독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연은 오늘 밤 라이벌 세력이 심어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배달원의 모습으로 위장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운전석에 앉은 사내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췄고 묘한 정적이 차 안을 감돌았다. 도윤은 그녀가 내뱉은 목적지가 서울 외곽의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실에 내심 놀랐으나 아무런 내색 없이 핸들을 꺾었. 택시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도윤은 능숙하게 차를 몰았지만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주변을 경계했다. 서연 역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주시하며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녀가 확보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분명 뒤를 쫓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좁은 골목을 통과하려는 순간 갑자기 전조등을 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튀어나와 택시의 앞길을 가로막았고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 빗소리를 찢어 발겼고 뒤이어 험상궂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승합차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강도나 시비가 아니라 명백히
누군가를 노리고 계획된 습격임이 분명했다. 도윤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운전석 아래 숨겨두었던 호신용 삼단봉을 손에 쥐었고 서연을 향해 차문을 잠그고 안에 있으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서연은 도윤의 예상을 깨고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헬멧을 집어던져 놈의 안면을 강타했다. 그 일격을 신호탄으로 좁은 골목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서연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덩치 큰 사내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가격했다. 도윤은 그녀의 싸움 실력이 단순히 몸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고도로 훈련받은 살인 기술에 가깝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도윤 역시 차에서 내려 싸움에 합류했는데 그는 서연과는 또 다른 묵직하고 파괴적인 스타일로 상대를 제압해 나갔다. 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혹독한 경호 훈련과 실전 격투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그의 주먹은 정확하게 상대의 턱과 명치를 꽂았다. 놀라운 것은 처음 만난 두 사람이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등을 지키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서연이 상대의 팔을 꺾어 중심을 무너뜨리면 도윤이 결정적인 발차기로 마무리를 지었고 도윤이 다수의 적을 막아내는 동안 서연은 빈틈을 노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의 무도처럼 아름답고 처절하게 어우러졌으며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호기심으로 얽혀들기 시작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건장한 사내 5명이 흙탕물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도윤과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고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택시를 모는 회장이었고 서연은 배달원으로 위장한 라이벌 그룹의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생사를 함께 넘긴 전우이자 묘한 끌림을 느끼는 남녀일 뿐이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도윤은 서연의 손목을 잡아 끌어 택시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운전석에 뛰어올랐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택시는 미끄러지듯 투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착지에 이르러 차가 멈추었을 때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의 침묵이었다. 서연은 지갑에서 젖은 지폐 뭉치를 꺼내 조수석에 올려놓으며 짧지만 진심이 담긴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윤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 한구석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처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임을 두 사람 모두 직감하고 있었다. 도윤은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다시 엑셀을 밟아 자신의 화려하지만 고독한 성 펜트하우스가 있는 강남으로 차를 돌렸다. 그날 밤에 강렬했던 사건 이후 차도윤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파동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으며 수많은 결제 서류와 임원들의 보고는 그의 귓가에서 의미 없는 소음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도윤은 회의 도중에도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흠칫 놀라곤 했는데
그것은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비서진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주차장에서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낡은 점퍼로 갈아입는 순간만이 그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501호 택시에 시동을 걸었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기도 전에 핸들은 이미 며칠 전 그녀를 내려주었던 허름한 재개발 지구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 한서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는데 하늘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비 오는 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 택시기사의 잔상이 깊이 밝혀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전략가로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반대파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을 뺐지만 밤이 되면 낡은 배달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거리로 나섰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기대하며 그날의 골목길을 서성이는 자신의 행동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 기묘한 안도감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짓말처럼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는 501호 택시를 발견했을 때 서연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택시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이 내려가고 도윤의 무뚝뚝하지만 반가움이 서린 눈빛과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일종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굳어졌는데 그들은 특별한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조우했다. 도윤은 운행을 멈추고 서연을 태운 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악 스카이웨이나 한강 둔치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편의점 커피와 김밥으로 조촐한 식사를 나누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이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가면을 벗고 온전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자신을 빚더미에 앉아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신세라고 소개했고 서연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학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로의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악의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신분이 주는 무게감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절박한 방어기제였다. 어느 늦은 밤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피어오르는 우동 국물의 김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삶이 주는 고단함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윤은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저으며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그리고 아무리 일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자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했다. 사실 그가 말하는 사채업자는 실적을 압박하는 주주들이었고 줄어들지 않는 이자는 그룹을 향한 끊임없는 사회적 책임과 견제 세력의 공격을 은유한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고 자신 또한 아르바이트 사장님의 갑질과 진상 손님들의 횡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하는 사장님과 진상 손님은 다름 아닌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라이벌 기업과 내부의 배신자들이었으나 도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녀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짓된 불행을 위로하며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위안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속한 상류 사회에서는 결코 나눌 수 없는 따뜻한 온기였다. 도윤은 서연의 앞접시에 단무지를 덜어주며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자신의 것보다 가볍지 않음을 느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익명으로라도 그녀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연 역시 도윤의 거친 손등을 바라보며 그가 겪고 있을 경제적 공공함을 해결해줄 방법을 고민했지만 섣불리 돈을 건넸다가는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속으로만 사길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꼈지만 정작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딜레마 속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을 채우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연민과 애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서연의 주머니 속에 있던 업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하며 급히 전화를 받기 위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다. 통화 내용은 하늘그룹의 지분 매입을 시도하는 적대적 세력의 동향에 관한 긴급 보고였고 서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날카롭고 위압적으로 변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얇은 천막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얼핏 듣게 된 도윤은 주식이나 매입이라는 단어를 빚독촉이나 압류 같은 금전적인 문제로 오해하고 말았다. 그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서연이 전화를 끊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녀의 깊은 한숨이 보였다. 반대로 도윤에게 걸려온 전화는 태성그룹의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는 라이벌 기업인 하늘그룹의 약점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도윤은 서연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어 최대한 짧고 냉정하게 보고를 받았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전화를 끊었다. 옆에서 우동 국물을 마시던 서연은 도윤이 내뱉은 처리나 제거 같은 단어를 듣고 그가 혹시 범죄 조직이나 위험한 일에 연관된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살인적인 격투 기술이 떠오르며 그가 빚을 갚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를 양지로 끌어올려 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택시에 올라타 목적지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은 마치 유성우처럼 아름답게 흩어졌다. 라디오에서는 나지막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선율에 몸을 맡긴 채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에 젖어들었다.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며 곁눈질로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서연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는데 가로등 불빛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콧날과 속눈썹이 가슴 시리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서연 역시 유리창에 비친 도윤의 진지한 옆얼굴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평범한 택시기사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가 평범한 사람이기에 자신이 이토록 마음을 열 수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택시는 어느새 한강 공원의 주차장에 멈춰섰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으며 난간에 기대어 섰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그의 체온이 남은 옷깃을 여미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고 도윤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제국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나누는 침묵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으며 내일 아침 다시 전쟁터 같은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어졌다.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곧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모든 평화도 끝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와 자신 사이에 놓인 투명한 벽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버릴까봐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녀는 도윤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기대도 된다는 모호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도윤은 그 말에 담긴 무게를 가늠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이라는 잔인한 진실은 꿈에도 모른 채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움은 짙은 안개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고 도윤은 서연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다음을 기약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도윤은 백미러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고 난생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직함 따위는 내던지고 그녀와 함께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라이벌 기업인 하늘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임원 회의였고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써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하늘그룹 회장의 프로필 사진을 흘깃 보았지만 흐릿한 인쇄 상태 탓에 그 사진 속 인물이 어젯밤 자신과 함께 웃던 서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심히 서류를 덮어버렸다. 한편 서연 역시 출근하자마자 태성그룹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해야 했고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의 따뜻함을 잃고 다시금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칠판에 적힌 태성그룹 회장 차도윤이라는 이름을 노려보며 그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냉혈한 인간일지 상상하며 치를 떨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다정한 택시 기사가 바로 그 차도윤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두 사람을 서로를 파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들이 쌓아 올린 신뢰와 애정은 곧 닥쳐올 폭풍 앞에서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창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예고하듯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조차 그 냉기를 녹이지 못할 만큼 삭막했다. 차도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좁혔는데 그 문서에는 믿고 싶지 않은 잔혹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그에게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존재이자 그룹의 개국 공신인 최 전무가 비밀리에 라이벌 기업인 하늘그룹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고 그곳에는 최 전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계 사모펀드 관계자와 밀담을 나누는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믿음이라는 가장 견고했던 방패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등 뒤를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도윤은 깊은 배신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도윤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고 잠시 후 들어온 비서실장의 표정 또한 긴장으로 굳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었다. 도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목소리로 최 전무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동결하고 그와 접촉한 사모펀드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명령이었기에 비서실장은 잠시 주저했으나 도윤의 눈빛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의를 읽고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창가로 다가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택시를 몰며 한서연과 웃고 떠들던 순박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을 처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앞에 서 있었다. 한편 하늘그룹의 상황 역시 태성그룹 못지않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서연은 재무팀이 가져온 긴급 보고서를 검토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회사의 주가가 며칠 사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태성그룹뿐만 아니라 제3의 세력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자본이 개입되어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아니라 하늘그룹을 공중분해시키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그 끝에서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보안 코드를 유출하여 외부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친오빠처럼 따르던 강 부사장의 아이디로 접속된 기록이었고 서연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자신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사회 긴급 소집을 명령했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강 부사장의 직무 정지와 내부 감사 착수를 선언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강 부사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괴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친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내쳐야 하는 고통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철의 여인처럼 냉정함을 유지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책상 위에 엎드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어깨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과 서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지독한 피로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도윤은 택시를 몰고 서연을 태운 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소월길의 한적한 벤치로 차를 몰았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벤치에 앉았고 도윤은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캔 커피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도윤은 자신의 큰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주며 말없이 온기를 전하려 했었다. 그들은 구체적인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겪었을 하루의 고단함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환멸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도윤은 먼 곳을 응시하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믿었던 형님이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물론 주어와 목적어는 택시 회사와 산업금 문제로 교묘하게 바꾸어 말했다. 그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그 비참한 기분을 토로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깊이 공감했고 자신 또한 가게 매니저가 경쟁업체에 레시피를 팔아넘겨 큰 위기에 처했다며 거짓 섞인 진심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과 고독이라는 감정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주고받았고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도윤은 서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솟구쳤다. 그는 서연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자신이 해결해주고 싶었고, 더 이상 그녀가 험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도윤의 주머니 속에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한 심플한 은목걸이가 들어있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하여 그룹 내의 반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뒤 떳떳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택시 기사가 아니라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하리라 마음먹었다. 서연 역시 도윤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의 단단한 어깨는 흔들리는 그녀의 세상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이 남자가 없었다면 자신이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자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따뜻한 안식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일 다시 전쟁터로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그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자신의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낭만적이었지만 그들의 앞길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도윤은 최 전무를 포함한 반대파 임원들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이었고 최 전무는 도윤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으로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도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최 전무가 횡령한 비자금 장부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도윤은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는 더 크고 잔혹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하늘그룹 회장실에서도 서연은 강 부사장의 세력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연이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를 빌미로 삼아 서연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몰아세웠고 주주들을 선동하여 그녀를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태성그룹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 B를 제시하며 임원들을 설득했지만 반대파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 도중 잠시 화장실로 피신하여 거울 속에 창백한 자신을 바라보며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했던 위로의 말들을 주문처럼 되뇌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회사를 지키고 도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회의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늦게 도윤은 홀로 서재에 앉아 태성그룹과 하늘그룹의 지분 구조도를 겹쳐놓고 분석하던 중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두 그룹을 공격하는 자금의 출처가 미묘하게 겹치고 있었고 그 흐름을 역추적해보면 홍콩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거대한 판을 짜고 두 그룹을 동시에 무너뜨려 공멸시키려는 계략임이 분명했다. 도윤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고 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자신과 서연이 속한 하늘그룹 모두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즉시 해외 정보팀을 가동하여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밤
도윤과 서연은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차 안이 아닌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고 그들의 표정은 결전을 앞둔 전사처럼 비장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도윤은 망설임 끝에 주머니 속에 있던 목걸이 케이스를 꽉 쥐었지만 끝내 꺼내지 못하고 대신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그때 꼭 할 말이 있다며 내일 밤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도윤은 서연을 집으로 보낸 뒤 택시 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는데 내일 주주총회 장소에서 마주칠 라이벌 회장의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서연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서연이 속한 회사인 하늘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회장이 바로 서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내일 하늘그룹 회장을 철저하게 짓밟아 승리를 쟁취한 뒤 그 전리품을 들고 서연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모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면 서연 역시 내일 총회장에 나타날 태성그룹 회장 차도윤을 반드시 꺾어야만 자신의 회사를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내일이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어야 하는 비극적인 무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갈 때 도윤과 서연은 각자의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내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될 것이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미소를 떠올렸고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도윤의 목소리를 기억해내려 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연인의 간절한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았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결전의 아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내일 마주하게 될 잔혹한 진실 앞에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산산이 부서져 버릴까?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서울의 밤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구름 한 점 없는 검푸른 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차도윤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택시 운행을 마치고 한강공원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쇼핑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없는 수수한 포장지로 감싼 선물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이 아닌 오로지 받는 사람만을 생각하며 고른 선물이었다. 도윤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는데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처럼 설렘과 긴장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녀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고 싶었다. 비슷한 시각 한서연 역시 사무실을 빠져나와 익숙한 배달용 오토바이가 아닌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주주총회 예상 득표 현황이 띄워져 있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는 않았지만 결코 낙관할 수도 없는 살얼음판 같았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이자 그녀는 잠시 복잡한 순노름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릿속을 비우려 노력했다.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 하늘그룹 회장 한서연이 아니라 그저 떡볶이를 좋아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20대 여자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택시에서 내린 서연은 멀리서 서성이는 도윤의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 두 사람은 말없이 강변 산책로를 걸었는데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도윤은 서연의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바람을 막아주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배려가 가슴 시리도록 고마웠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내일 있을 각자의 중요한 일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내일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바쁠 것 같다고 말했고 서연은 가게 사장님과 담판을 지어야 할 일이 있다고 둘러댔다. 서로의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거짓말들이 쌓여 거대한 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도윤은 커피캔을 만지작거리며 타이밍을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그녀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돕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도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말하는 도움이란 그가 택시 운전을 하며 힘들게 모은 돈일 것이 뻔했기에 그녀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빚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마음만으로도 이미 빚을 다 갚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도윤은 그녀의 거절이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일 주주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빚을 익명으로 변제해 주리라 다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위로받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도윤은 주머니 속에 선물 상자를 꺼내려 손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비서실장이었고 벨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급 상황을 알리는 특수 신호음이었다. 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도윤에게서 멀어져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성그룹 측에서 우호 지분이라 믿었던 소액주주 연대를 매수하여 내일 총회에서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하늘그룹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치명적인 비수였다. 그녀는 지금 당장 본사로 복귀하여 대책 회의를 소집해야만 했고 도윤과의 달콤한 시간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서연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의 온화함을 잃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굳어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먼저 급한 일이 생겨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도윤은 직감적으로 그녀에게 닥친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도윤은 그녀를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돌아서기 전 도윤을 향해 내일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저녁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남겼고 그 말은 마치 지켜지지 못할 약속처럼 슬프게 들렸다. 서연이 택시를 잡아타고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은 허탈감에 빠져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강물만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 든 선물 상자는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의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으며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도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태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었는데 그는 하늘그룹의 방어선이 예상보다 견고하여 내일 총회에서 전면적인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도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택시기사의 순박함을 지우고 냉철한 기업가의 그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는 즉시 복귀하여 작전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명령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떠난 자리에 잠시 머물다가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자신의 전장으로 향했다. 도윤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이미 임시 상황실로 변해 있었고 수십 명의 참모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주식 동향과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하늘그룹의 지분 구조를 날카롭게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참모들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도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전략을 짜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문득문득 서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쳐내려 했었는데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일 그가 무너뜨려야 할 상대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의 회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파멸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반면 본사 회의실에 도착한 서연은 밤샘 회의를 주재하며 태성그룹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녀는 임원들의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단호하게 일축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임원들은 다시금 전열을 정비했다. 서연은 태성그룹 회장 차도윤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의 과거 행적과 경영 스타일을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그가 보여준 냉혹하고 무자비한 행보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런 재벌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믿었고 차도윤 같은 인간을 반드시 응징하여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도윤의 사진이 담긴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피로에 지친 그녀의 눈에는 그저 타도해야 할 적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윤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맞춤 정장을 입기 시작했는데 흰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잠글 때마다 택시기사 차도윤의 인격은 봉인되고 태성그룹 회장 차도윤의 냉혹한 인격이 깨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오늘 반드시 승리하여 서연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가져올 비극적인 결과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고급 향수를 뿌리고 시계를 차며 완벽한 무장을 마쳤고 그의 모습에서는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왕의 품격이 흘러넘쳤다. 서연 역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는데 그녀는 평소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우고 강인하고 빈틈없는 경영인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짙은 화장을 했다. 그녀는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리고 날카로운 하이힐을 신으며 자신을 얕잡아 보는 늙은 주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도윤이 어젯밤 주었던 캔 커피의 빈 깡통이 부적처럼 들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만지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렸다. 그녀는 비서실장이 대기시킨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자유로웠던 지난밤의 기억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심장은 전장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렸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태성그룹과 하늘그룹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있는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고 양측의 임원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도윤의 차량 행렬이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서 내려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차 있었고 그는 주주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네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여유를 보였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심호흡을 했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매섭게 변했다. 잠시 후 서연의 차량 역시 호텔 뒷문에 조용히 도착했는데 그녀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하여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에게 마지막 점검 사항을 보고받았고 태성그룹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회의장 대기실에 들어가 잠시 숨을 골랐는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그녀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주문을 걸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제 잠시 후면 문이 열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을 시작해야 했으며 그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될 운명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회의장 안은 이미 좌석이 꽉 차 있었고 단상 위에는 도윤이 의장석에 앉아 냉철한 시선으로 장내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압도했는데 그의 연설은 논리정연하고 힘이 넘쳤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출입문을 향했는데 그것은 라이벌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는 호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서연을 찾고 있는 본능 때문이기도 했다. 사회자가 하늘그룹 회장의 입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출입구로 쏠렸고 도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응시했다. 거대한 양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눈부신 조명 아래 한 여자의 실루엣이 드러나자 도윤의 눈동자는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연회장에 정체된 공기를 가르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차도윤은 눈부신 섬광 너머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한 여자를 응시했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호흡을 멈췄다. 백조처럼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는 어젯밤 택시 안에서 자신과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수줍게 웃던 바로 그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적인 기품은 낡은 배달원 유니폼을 입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지만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이 파멸시켜야 할 적군 하늘그룹의 총수라는 잔인한 현실이 도윤의 뇌리를 강타하며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다. 한서연 역시 붉은 카펫을 밟으며 단상 위에 서 있는 남자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이라고 상상했던 태성그룹 회장이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던 택시 기사였다니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후려쳤다. 최고급 이탈리아 수트를 입고 오만한 표정으로 회장석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501호 택시를 몰던 순박한 청년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그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고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겨우 이성을 붙잡았다. 장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고 영문을 모르는 주주들과 기자들은 두 젊은 회장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은 당장이라도 단상에서 뛰어내려가 서연의 어깨를 잡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태성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감정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며 마이크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서연 또한 도윤을 노려보며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이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칼을 들고 전장에서 마주한 것보다 더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안건 토의가 시작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총성 없는 전쟁터로 돌변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온 태성그룹의 부도덕한 경영 실태와 도윤의 무능함을 공격할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식은땀만 흘렸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도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고 태성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늘그룹의 임원들은 서연의 주저함에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어서 공격을 시작하라고 눈짓으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단상 위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만이 가득 찼고 차마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는 없었다. 도윤은 서연의 망설임을 지켜보며 그녀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이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그때 태성그룹의 배신자인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침묵을 틈타 하늘그룹의 경영 부실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도윤이 수집했던 자료들이 최 전무의 입을 통해 왜곡되어 쏟아져 나오자 서연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도윤은 자신의 부하가 사랑하는 여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최 전무를 제재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태성그룹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어 주주들의 신뢰를 잃고 회장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공격을 받은 서연은 잠시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최 전무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반격은 도윤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절묘하게 비껴나가며 오직 최 전무와 태성그룹의 절차적 문제만을 지적하는 방어적인 형태를 취했다. 도윤은 서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눈치챘고 그녀의 깊은 배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척하면서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칼날을 거두는 슬프고도 위험한 춤을 추고 있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과열되자 소액 주주들이 고성을 지르며 난입하기 시작했고 장내는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도윤과 서연은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기적 같은 교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택시 안에서 숱한 밤을 함께 보내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제3의 세력에 의해 조작된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다. 최 전무뿐만 아니라 하늘그룹 측에 앉아있는 강 부사장 역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짓을 교환하는 모습이 두 사람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내부의 배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때 외국계 투자 자본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고, 그는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양사의 합병과 동시에 현 경영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그것은 최 전무와 강 부사장이 사전에 모의하여 꾸민 친위 쿠데타였고, 주주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도윤과 서연은 배신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하고 허탈함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전의를 불태웠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향해 망설일 이유도 오해할 시간도 없었으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고, 그 짧은 신호 하나로 완벽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도윤은 의사봉을 세게 내리쳐 장례를 진정시킨 뒤 주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서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고,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연회장 중앙에서 마주선 두 사람은 더 이상 적대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왕국을 구하기 위해 만난 두 명의 군주였다. 도윤은 주위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아직도 501호 택시기사를 믿느냐고 물었고,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한 눈으로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 짧은 문답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며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비공개 대기실로 몸을 피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가면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짧지만 강렬한 포옹을 통해 서로의 생존과 사랑을 확인한 그들은 곧바로 테이블 위에 각자가 가진 히든 카드를 꺼내 놓았다. 도윤은 최 전무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USB를, 서연은 강 부사장의 내부자 거래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제시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들을 위협하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반격에 나서는 일뿐이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두 회사의 운명을 뒤집기에 충분했고, 그들은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서로를 향해 비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10분이라는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문이 다시 열리자 장내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등장을 주시했다. 차도윤과 한서연은 나란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들의 발걸음에는 조금 전의 당혹감이나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침착함이 감돌고 있었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보폭이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무언의 텔레파시가 통하고 있었다. 좌석 앞줄에 앉아있던 최 전무와 강 부사장은 두 사람의 기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이미 그들의 목을 조여올 올무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도윤이 의장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웅웅거리는 잡음마저 공포심을 자극하는 서곡처럼 들려왔고, 회의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윤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 속계를 선언하며 스크린에 띄워진 안건을 가리켰는데, 그것은 조금 전 외국계 펀드 대리인이 제안했던 현 경영진 퇴진 및 합병안이었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이 제안이 겉보기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짐짓 적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최 전무는 도윤이 드디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고 강 부사장 역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며 거만한 자세로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매섭게 변하며 이 제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장내는 다시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연에게 건네받은 USB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를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낼 수술용 칼이라고 외쳤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면서 최 전무와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밀담을 나누는 사진과 함께 태성그룹의 기밀 기술이 헐값에 해외로 유출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최 전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며 회장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냉정한 어조로 최 전무의 차명 계좌, 내역과 횡령 금액의 흐름을 조목조목 짚어나가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도윤의 설명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숫자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최 전무의 필사적인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당황한 최 전무가 강 부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강 부사장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애써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그룹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내부 거래와 주가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강 부사장이 주도한 불법 자금 조성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강 부사장은 믿었던 서연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도윤이 건네준 태블릿 PC의 자료를 바탕으로 강 부사장이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사모펀드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를 낱낱이 고발했다. 두 젊은 회장의 합동 공격은 마치 정밀하게 계산된 교향곡처럼 빈틈없이 이어졌고 배신자들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와 강 부사장은 최후의 발악으로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 했지만 도윤과 서연은 이미 그들의 수까지 읽고 있었다. 도윤은 미리 배치해둔 자신의 친위 경호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순식간에 연단으로 난입하려던 최 전무 측의 용역들을 제압하고 상황을 통제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택시를 운전할 때 난폭 운전을 하는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일 뿐이며 경영자 또한 회사를 사유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의 비유는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밝혔고 서연 역시 배달원이 고객의 소중한 음식을 빼먹는 것과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비유를 들며 주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들이 지난 몇 달간 밑바닥 생활을 하며 체득한 삶의 지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이사들이 태도를 바꾸어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외국계 펀드 대리인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서연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서연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도윤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쇄신을 약속했다. 적대적 관계였던 두 그룹의 회장이 한 무대에서 힘을 합치는
전무후무한 광경에 주주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 소리는 회의장을 가득 메우며 배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준엄한 심판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최 전무와 강 부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탓하며 추태를 부렸지만 이미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전무와 강 부사장 그리고 외국계 펀드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도윤과 서연이 휴식 시간 동안 단순히 정보만 교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주들은 두 사람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배신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씁쓸함과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녀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던 손을 멈추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앞이라 직접적인 스킨십은 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손등이 스칠 듯 말듯 한거리에서 체온을 느끼며 무언의 위로를 주고받았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 결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현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다. 도윤은 폐회사를 통해 태성그룹과 하늘그룹이 불필요한 경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고 서연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약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다름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주주들이 퇴장하는 동안 도윤과 서연은 단상에 남아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밤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는 화해의 메시지와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오늘 밤 501호 택시를 몰고 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고 서연은 장난스런 표정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회장이라는 가면을 벗고 다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하자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도윤의 뒤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며칠 동안 서울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남아 있었고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 같았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태성그룹과 하늘그룹의 파격적인 동맹선언은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차도윤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비서실장이 가져온 신문 기사들을 내려다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는데 지면을 가득 채운 것은 두 그룹의 전략적 제휴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와 주가 상승에 대한 장밋빛 전망뿐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던 적대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가장 든든한 혈맹으로 변모한 이 드라마틱한 반전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도윤에게 있어 이 승리가 가져다준 가장 값진 전리품은 경영권 방어 성공이나 주가 폭등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해방감이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야구 모자를 꺼냈었다. 비슷한 시각 한서연 역시 하늘그룹 본사 로비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회전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강 부사장이 저질러 놓은 비리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캔버스 백을 어깨에 메고 수행 비서들의 호의를 물리친 채 홀로 거리로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다. 그녀는 택시 승강장이 아닌 회사 뒷골목에 세워둔 배달용 스쿠터로 향했고 헬멧을 쓰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냉철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회장 한서연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평범한 여자 한서연이 수줍게 웃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 주차장은 평일 늦은 밤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만이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도윤은 익숙한 501호 택시를 세워두고 보닛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경쾌한 스쿠터 엔진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낡은 배달통을 단 스쿠터 한 대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으로 들어와 택시 옆에 멈춰섰고 헬멧을 벗으며 나타난 서연의 얼굴을 보자 도윤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색함 때문이 아니라 택시기사와 배달원이라는 이 소박한 모습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이 먼저 피식 웃음을 터뜨리자 서연 역시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도윤은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를 서연에게 건네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마시는 기분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며 따뜻한 온기에 손을 녹였고 문득 지난번 골목길에서 깡패들과 싸웠던 기억이 떠올라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태성그룹 회장님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았으면 경호 비용을 좀 줄여도 되었을 뻔했다고 말하며 도윤을 놀렸다. 도윤은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지르며 그날 당신의 발차기를 보고 내가 스카우트 제의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응수했다.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과 라이벌 기업이라는 껄끄러운 관계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차도윤과 한서연이라는 두 사람의 본연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다. 강변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비로소 지난 며칠간 참아하지 못했던 진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도윤은 자신이 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지를 털어놓으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를 드러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느껴야 했던 고독감과 압박감이 자신을 질식시킬 것 같았을 때 운전석이라는 좁은 공간이 유일한 도피처였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자신 역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어린 나이에 회장직에 오르면서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그녀에게 있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창문이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존재였다. 서연의 이야기를 듣던 도윤은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렸던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은목걸이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도윤은 주주총회 전날 밤 이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자신이 택시기사인 줄 알고 거절했던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참아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목걸이는 태성그룹 회장이 하늘그룹 회장에게 주는 뇌물이 아니라 인간 차도윤이 한서연에게 바치는 진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윤에게 등을 돌려 목걸이를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도윤의 따뜻한 손길이
목덜미에 닿자 서연은 전율을 느꼈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묘한 기류를 형성했다. 도윤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속삭였다. 그는 앞으로는 당신이 힘들 때 혼자 오토바이를 타게 두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내 택시의 조수석은 당신을 위해 비워두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도윤의 옷깃을 잡으며 나도 당신이 잠 못 드는 밤이면 언제든지 달려와 당신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약속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결의였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고 강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입맞춤을 지켜보았다. 길고 달콤한 입맞춤이 끝난 후 서연은 도윤의 품에 안겨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서울의 밤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문득 두 회사가 합병하거나 제휴를 맺는 비즈니스적인 절차보다 지금 이 순간의 결합이 더 위대하고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윤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실을 통해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 공문을 보내야겠다고 농담을 했고 서연은 그러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엉뚱함에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았다. 이제 그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가꾸어 나갈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시간이 늦어지자 도윤은 서연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스쿠터를 주차장에 두고 도윤의 택시에 올라탔다. 도윤이 시동을 걸자 낡은 택시 엔진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고 라디오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처럼 잔잔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차가 강변북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사랑의 증거였다.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도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운전하는 택시라면 목적지가 어디든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택시가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쉬움에 참아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내일은 회장으로서 회의실에서 보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이 택시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바다에 가서 해말고 컵라면을 끓여 먹자고 말했고 도윤은 당신과 함께라면 컵라면이 랍스터보다 맛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연은 차문을 열고 내리기 전 다시 한번 도윤에게 다가가 가볍게 볼키스를 남기며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다. 도윤은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현관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라이트를 끄지 않고 길을 비춰주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이 앞으로 영원히 서로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도윤은 다시 텅 빈 도로 위를 달리며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예민한 남자가 아니라 행복으로 충만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이고 엑셀을 밟으며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비록 내일 날이 밝으면 그들은 다시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돌아가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맞서야 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정체를 숨기고
택시를 몰던 회장과 배달원으로 위장했던 라이벌 회장의 이중 생활은 끝이 났지만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501호 택시의 미등이 붉은 꼬리를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도시는 두 연인의 비밀을 품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